2013년 권력의 2인자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그가 한순간에 체제의 적으로 낙인 찍혀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했을 때 장성택 부장은 되게 인심 좋은 할아버지였어요. 장 부장은 또 이제 삼촌이라고 해가지고 삼촌 조카 그래서, 사이. 조카 할 정도로 해서 갑자기 처형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 전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었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요. 행정부 일부 부장 그 리룡하 그리고 이제 행정부 부부장 장수길 이 사람들에 대한 초용 소식을 그때 들었고 장성택의 누이인 장계순, 또 매형인 전영진 쿠바 대사, 또 조카인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 처와 자식들까지 다 평양으로 송환되어서 처형됐다. 야 정말 이제 이거 이제 나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가로다게 되면 나는 완전 뚜껑에 들어가는 놈이거든. 이게. 어떻게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핸드폰 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정신 차려서 보니까 원시림 속에 와 있더라. 왜? 거기 얼마나 숨어 계셨어요? 12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이제 있었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온몸이 떨려지.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오늘 2부에서는 장성택 숙청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성택 처형 판결문을 보면 장성택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 쓰레기. 혁명의 원수 장성택 놈이라고 표현하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결국 주요 대목은 김정은 최고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성택과 김정은 사이에서 어떤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 중원들에 따르면 이제 장성택과 김정은 사이의 갈등은 이제 어제 오늘 있은 갈등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갈등이다 이런 이제 증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이 생모 같은 경우에 이제 고영이잖아요. 이제 고영이가 이제 후계 구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김종철이나 이제 김정은을 이제 김일성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장성택이 이제 과거 이제 김영숙을 두고 이제 송혜림 사이에서 김정남을 낳아서 이제 김일성 집안이 집안 망신이라고 화를 냈던 그런 일을 상기하면서 이제 고영이 모사를 이제 데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보면 고영이는 장성택 부부에게 많은 원한을 이제 품게 되었고 결국 이게 이제 정당에는 김정은이 이제 장성택을 처용하는 이제 배경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은의 백두혈통 컴플렉스가 그 불똥이 장성택한테 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 북한은 이제 유교도덕 국가예요. 그러니까 종실은 인정하는데 후실은 사실 안 인정이기. 그리고 또 장부장이 또 가부장적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초배 또 기국자에 기국. 북한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형태는 다 기국자. 기국동포예요. 제일동포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안 좋은 그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출신 성분 때문에 장성택과 김정은의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장성에서도 사실은 그 관계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이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을 때 이미 사실은 북한에는 김정은보다 형, 김정남이라는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정남을 해외로 내보내면서 사실상 이제 김정남은 후계 구도에서 탈락을 했고 그 빈자리를 김정은이 차지를 했는데 장성택 같은 아까 말씀하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기 큰아들이 저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첩의 자식 또 첩의 첫째도 아니고 첩의 둘째한테 권력을 물려주는 이게 맞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김정남과 장성택 사이에는 그래도 좀 김정은보다는 사이가 가깝지 않았을까. 장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정남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에도 장성택이 모종의 이유로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주지 않았을까. 근데 이러한 부분이 김정은이 나중에 집권을 한 뒤에는 아니 내가 엄연히 후계자인데 장성택 저 사람은 왜 김정남 해외 나가 있는 김정남한테 저렇게까지 관심을 쏟고 지원을 해주냐. 이런 부분도 아마 괘씸죄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두세 다리 건너서는 장성택과 연이 안 닿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특히나 해외에 나와 있는 유학생들의 부모들은 다 해외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성택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고 그리고 장성택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나마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외화를 좀 많이 쓰기 시작하고 경제가 조금 성장을 했거든요. 장성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발전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우리 세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게
근데 후계자의 나이가 20대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20대였거든요. 이게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과연 이거 제대로 이끌어갈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장성택이 있으면 후견인으로서 그래도 무너지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봐서 북한 체제가 안정적이다라는 것보다는 김정은 뒤에 후견인으로 있는 장성택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믿음들이 좀 있었죠. 원래는 2000년도 이제 초반에 김정은으로 원래 이제 그 낙점이 됐어요. 그 일단 후계자는 되는데 김정일이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란 거예요. 근데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는 2011년도 당시에는 이제 그 김정은의 나이가 23살인가 24살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부장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왜? 나이가 이제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술 먹다가 이제 그래 봤어요. 부장님 그 혹시 이렇게 됩니까? 근데 그때 당시 장부장은 아예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을. 내가 우리 조카 잘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만 했지. 뭐 내가 이제 그 후계자로 해서 이제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지금 그 만났던 당시에 그 사람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거든. 욕심이 없었군요. 욕심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만약에 욕심이 있었으면은 그 전에 했지. 몇 년 전에부터 벌써 일어났지.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성택이 숙청하기 이전에 이제 김정은이 군용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군용 비행장을 김정은이 이제 현지 시찰을 했어요. 김정은이 보고 이제 그 부대 지휘관 보고 그래 이제 그 싸움 준비도 다 잘하고 좋은데 이제 너네 내가 뭘 해결할 게 없냐? 라고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 지휘관이 아 진짜 먹는 문제가 제일 걸렸다. 군인을 먹이기가 정말 힘들어서 그러는데 요 옆에 54부에서 운영하는 수산기지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우리한테 넘겨주면 거기서 이제 물고기 잡아서 이제 사병들 좀 이제 먹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래 그럼 뭐 너네 가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장성택과 김정은이 갈등이 시작되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산 기지가 정말 중요한 기지였나 봐요. 이 54부는 정말 북한의 주요 경제 명맥은 다 주고 있어요. 역시 수산 역시 돈이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산 기지에서 이제 공짜잖아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중국에다 팔면 그게 그냥 돈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장성택 54부의 중요 자금줄 중에 이제 하나였던 겁니다. 수산 기지가. 그래도 김정은 말인데 수산기지 넘겨주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군인들이 이제 그 김정은 말씀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말씀으로 정리해가지고 사령관 동지 몇 월 며칠 이제 그 명령 해가지고 이제 쭉 말씀 정리해서 가져가서 자 오늘부터 이 수산기지 우리한테 넘기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뭔 소리야 너네? 우리는 그런 거 몰라. 우리는 일본 지시밖에 안 받아. 근데 그때 그 일본이 그 장부장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야 이게 세상에 이제 공화국 땅에서 이제 우리 원수님 지시도 안 먹혀 들어간 이런 불법무도한 데가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붙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대로 이 사건을 이제 자기네 행정부 쪽으로 보고했고 군은 군대로 이제 그 총정축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한테 보고된 것 같아요. 장부장한테 결론을 받아서 야 그거 넘겨줘 했으면 사건이 그걸로 끝나겠는 걸 그때 이제 용기가 잘 안 됐다나 봐요. 이제 그 누구야 장부장이랑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많이 흘러던 과정에 김정은이 대노한 거죠. 고모부가 진짜 그 해도 너무한다. 내가 이때까지 정말 이제 집안이 약하고 뭐 이래서 조금 이제 불손하게 노는 것도 좀 참고 사실 그때 장부장 지방 다닐 때도 현지지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현지지도라는 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밖에 누구도 붙일 수 없는 이름인데 이런 막 얘기가 나올 때입니다. 김정은이랑 같은 레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두면 내 존재가 위태롭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원웅이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원웅이다 보니까 김원웅이를 지켜서 이제 장부장을 제거하는 그런 거대한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긴 거죠. 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장성택 행정부와 오랜 갈등 관계에 있던 조직들이 김정은을 부추겼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세요? 그 장성택 숙청이라는 거는 이 조직 지도부의 작전이에요. 제주부 제1부 부장하던 이제 리제강 때부터 이제 그 장부장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좀 크로지고 해서 그 견제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게 장부장이 이제 조직 지도부의 통제를 이제 누구보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제 김정일인데 나 이거 좀 제발 좀 조직부의 그 통제를 좀 받지 않게 좀 해달라고.
계속 이제 그 요구했던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탁은 김정일이 들어줘요? 그 부탁을? 조직부가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조직 지도부는 행정부를 건드리지 말고 행정부는 장부장이 다 이제 총괄해가지고 해서 나한테 직접 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해서 우리 행정부가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그 따로 이제 독립했어요. 분리됐어요? 조직 지도부의 리제강은 정말 칼날을 갈면서 장성택을 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오랜 권력 다툼이 장성택 숙청의 원인 중 하나가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리제강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오나요? 그 2004년에 이제 그 장성택 부장이 좌천되는 건 북한 사람 모두가 아는 일이거든요. 그때 좌천됐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종파 혐의, 분파 조장이었어요. 그 장성택 부장이 어떤 결혼식이 좀 문제가 되면서 이 결혼식 자체를 좀 크게 성대하게 했는데, 결혼식?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결혼식을 호화롭게 하냐, 지금 분위기에 맞지 않게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이제 장 부장이 권력을 남용한다라는 혐의로 이제 좌천을 당하죠. 근데 이제 그 핵심 장성택을 밀어낸 사람이 바로 리제강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나서 장성택 부장이 다시 이제 2006년에 평양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다시 이제 승진일로를 달려요. 그래서 조직 지도부 산하에 있던 이제 행정부를 떼내가지고 또 본인이 부장이 되고요. 2009년쯤일 겁니다. 아마 그때는 국방위원회, 김정일 시대 때는 국방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전국의 권력을 장악한 그런 기구였는데 국방위원으로 선출이 되고 또 이제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까지 오르면서 사실상 직계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일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2009년, 10년 시기를 보면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하는 시기와 장성택이 2인자로서 권력을 갖는 시기가 좀 겹치죠. 이러면서 아마 그때부터 좀 껄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회만 엿보다가 실각시켰는데 부활하더니 힘만 더 커진 격이네요. 리제강 많이 불안했겠는데요? 그 리제강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 북한에서 뭘 하던 사람이냐면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 본부당 책임비서가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는 최소 이제 그 김종일 다음 가는 권력자였죠. 실질적으로 권력은 김종일보다 더 많이 이제 행사한 사람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이재강이 가장 여러 임무 중 주요 임무가 이제 김종일 체제에 대한 이제 절대 지킴이, 이제 그것도 도전이나 이것도 이제 사전에 차단하고 숙청 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성택 하게 되면 김종일이 매부지만 동시에 김종일 견제 세력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김씨 일가의 가계 중에 한 사람이면서도 김종일이 죽은 후에 김종일이 후계 구도에 설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서 리제강이 견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성택이 이제 혁명화 갔다 와서 이제 행정부장으로 되고 국방위원회 이제 위원으로부터 이제 국방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으로 이제 승진하기 직전에 이제 리제강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원산 현지도 따라갔다가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얼마나 우습게 죽은지도 몰라요. 그때 그 차에 탔던 사람 중에 이제 운전수가 타고 앞에 이제 김용옥 부부장이든가 그 부부장 타고 뒤에 이재강이 앉았는데 앞에 앉았던 사람 살고 뒤에 이재강 부부장이 딱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평양시에서 그런 얘기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가장 장성택을 견제했던 사람이 이재강이고 이재강이 났던 차 사고가 의도적으로 장성택이 낸 차 사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바닥에 났습니다. 그렇다면 리제강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장성택의 행정부와 조직지도부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리제강의 죽음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리제강의 뒤를 이어서 조직지도부에 수장이 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차피 지금 이 시점은 김정일도 이제는 오늘 내일 하는 시점이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택이 만약 이렇게 살아서 저렇게 승승장구한다면은 리제강 수하에서 장성택의 뒤를 팠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리제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리제강 다음으로 들어섰던 사람이 당시에 리제강 부장 당시에 조현준 1부 부장이었는데 그 사람 휘하에서 이제 장성택의 여러 가지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도 좀 맞는 게요. 2009년, 2010년, 2011년 이때는 정말 장성택의 그 권위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새도 떨어뜨릴 정도여서 저도 이제 2009년에 장성택을 만나봤거든요. 저 사람 그냥 식사 자리에서 만난 그 아우라가 엄청났어요. 정말 평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외화벌이들은 다 장성택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이런 혐의에 대해서 조직 지도부가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본인들이 칼을 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조현준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조직부 일부 부장을 할 때 이제 웸송에 이제 조직부 일부 부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웸송에 좀 중대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태영호 초장 탈북 문제,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웸송 이제 그 심각한 부정부패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현준 일부 부장이 내려왔었는데 그때 정말 한 5시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엄격하고 이 사람 자체가 이제 요만한 이제 타협이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 적당히 넘어간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성택은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 되고 나서 이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눈치챘을까요? 북한에서 이제 장성택이라고 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다 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고위급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사회에서 이제 고위급 인물들에 대한 견제와 처벌, 좌천, 초용 이게 어떤 과정을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 자체도 본인한테 권력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불안했을 것 같아요. 불안은 많이 했고 이제 언제든가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건대는 장성택도 물론 이제 본인 초신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겠지만 기본은 장성택이 추종 세력들 밑에 있는 이제 장성택이 이름을 걸고 이제 장성택 권한을 썼던 사람들이 초신을 잘못했던 게 결국은 이제 장성택과 김정은이 어떤 갈등으로 이어놓고 김정은이 장성택을 이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중국에서 유학하는 2년 동안 장성택 라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만 한 30명 봤어요. 대부분 다 해외 나오는 사람들은 나 장부장 라인이다. 나 우습게 보지 마라. 뭐 이런 대놓고 식의 살았어요. 대놓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장부장 라인이라고 다 대놓고 살았어요. 그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성택 입장에서는 본인도 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거는 기대 혹은 해외에서 북한 밖에서 장성택이 어쩌면 수렴 청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럴 때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이미 그 행정부 수장으로서 있는 동안 그리고 김정일의 어떤 그 뭐 매형으로서 있는 동안 수많은 새끼를 쳤단 말이에요. 이제는 가지치기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사실상 누가 장성택 라인인지도 모를 정도로 외화벌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그쪽이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터질 수밖에 없었고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외화벌이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그런 외화벌이의 주류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장성택이 밉겠죠. 저 사람이 사라져야 내가 외화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깨준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때 내가 장성택 한번 끄집어 보겠다. 내가 저걸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많았을 거예요. 그 후에 실제로 장성택이 사라진 적이 있다고요? 네, 장부장이 이제 갑자기 이제 없어진 거예요. 2012년 4월에 어느 날 저한테도 이제 전화 와가지고 영화 부부장이 그 삼촌 못 봤네 하고 그거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물어보니까 이제 소식이 없어서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중앙 행사인데 4월 15일 날 이제 행사도 안 나타나고 예, 그런데 그 4월 이제 말 거의 다 돼서 나타났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도 이제 후에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삼지연 그 초대소에 그 특각 초대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비판서 같은 우리 여기 말 심할서 같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쓰고 왔다 그러더라고. 이제 노동당 당성이 없다는 걸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시켜서 이제 하고 나왔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이제 장성택이 이제 북한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제 혁명화 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1970년대 말 술파티 이런 걸 이제 초대소라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자들도 데려다 놓고 축군들도 데려다 놔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그 술파티 벌이다가 그게 김정일한테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이제 그 지방 그 힘든 곳에 청진제강소라든가 그런데 이제 쫓겨나서 이제 혁명화를 하고 이제 80년대 중반에도 또 이제 돼지목장에 가서 이제 현지 저 혁명화했다는 그런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돼지목장. 이제 장성택이 이제 복귀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1980년대 말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88 올림픽을 하면서 북한은 이제 세계 청년학생 축전으로 이제 88 올림픽에 맞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청춘거리, 광복거리죠 지금. 그리고 이제 뭐 남포 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 건설을 많이 했어요.
그런 대상 본소를 이제 장성택이 이제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대가로 이제 그 후에 김종일로부터 이제 노력용 칭호도 받았던 거죠. 후에 이제 3대 영령 소속 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고 이제 연이어서 이제 당선인의 조직지도부 이제 부부장으로서 이제 임명이 되면서 이제 화려하게 이제 부활하게 됐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제 초대소에 이제 축군들을 모아놓고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제 발언을 잘못한 사건이라든가 이제 2004년에 이제 축군이었던 이 최춘왕 자녀 결혼식을 이제 초호화 결혼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분파 조상이라는 그런 과오를 짓고 이제 그 지방에 가서 혁명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장성택이 이제 혁명화 과정을 마치고 이제 2006년에 이제 당선인의 일부 부장으로 전격적으로 이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당선인의 행정부장으로 임명이 됐고 2009년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선임이 됐으며 그 1년 2개월 만에 이제 다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장성택의 이런 여러 차례에 걸친 혁명화 과정은 본인의 운명을 약간 암시해주는 경고 같은 거였어요. 적당히 머리를 숙이고 살아라 라는 경고였는데 오히려 장성택 부장이 이렇게 여러 차례 혁명을 갔다가 부활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갔다가 올 때에는 그 직전 직책보다 훨씬 높아져서 돌아오거든요. 계속 갔다 오는. 그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직계라서 가게라서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는구나. 오히려 장 부장 라인이 더 확실한 라인이다. 이러면서 갔다 올 때마다 사람은 더 늘어났어요. 주변에서. 위기 때마다 계속 들어왔던 사람이니까 왔다 갔다 계속 극복하고 주변에서도 이번에도 또 다시 들어오겠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누구나 이제 장성택은 이제 김경희 남편이고 이제 백두혈통이 가문이 사람 중에 하나니까 또 이제 뭔가 잘못을 해서 혁명화 갔겠지 갔다가 또 오겠지 당연히 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냥 일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 이제 비판서 쓰고 나온 다음에 다 실각되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2012년 때도 아마 장 부장도 실각까지는 사실 내가 좀 위태롭구나 하는 건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그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용어로는 요즘 우리 세상 같지 않다. 좀 나갈 사람은 나갔다 오라. 한 2, 3년이면 자리 잡히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나간 거예요. 장 부장은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그 기각되고 실각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자리 내놔야 될 것 같아. 은퇴하는 줄 알았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은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김종훈이가 이제 그때 젊었으니까 체육 부흥화를 해가지고 우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그 대외적 부양을 좀 일으키겠다 해가지고 해서 체육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뉘앙스를 나왔어요. 장 부장이 하는 때 이제 내가 이제 국가체육위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럼 며칠 있다 그다음에 장성택 부장을 이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표가 나고 자연히 이제 그 행정부장 자리를 이양하는 거로 그런 이제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 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치기한 마지막에 이제 수순을 밟고 있던 것 같아요. 이때 사이가 안 좋았던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 김정은에게 결정적인 제보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 조직 지도부 일부 부장하던 이제 조현준이가 정통성 가지고 나서 그 이제 그 후계자 이제 할 때에 그 먼저 김종남을 시키자고 이제 그 장 부장이 이제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복국을 날린 거죠.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종훈이가 그 서자의 소름이 그때 아마 북받쳤나 봐요. 그때 2012년도 2월 달까지도 3월 달까지도 굉장히 좋았거든. 그때 기분이 정말 둘이가 기분 좋아가지고 만날 때에도 콧노래 부를 정도였어. 3월 달까지는 좋았었는데 기억이. 그다음에 더 안 좋아진 거는 그 심할서 쓰고 나와서 이제 7, 8월 달 중에 이제는 내 말 뭐 해도 안 먹는다 안 그랬어요. 먹습니다. 왠지 나를 자꾸 피해. 장성택이 제거된 후에 행정부도 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행정부에 계셨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행정부 자체를 없앴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대건설 같은 거는 에어버리로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그 만들어졌던 거니까 그거는 이제 내각 산하로 이제 귀착시켰고 나머지는 이제 조직 지도부가 이제 다시 가져갔다가 최근에 이제 다른 부서를 하나 전문 부서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뭐 도당에도 이제 행정부가 있고 시당에도 행정부가 있고 군당에도 행정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행정부라고 그랬던 행정부는 싹 다 없애고 그 네. 관여했던 직원들 함질라 다 똑같이 다 이제 그 해체시켰어요. 그럼 외교부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북한에서 외무성은 이제 내각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당중앙위원회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김종일, 김일성, 김종은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무성.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가 허물어짐으로 해서 외무성이 사업 이제 시스템에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다만
행정부가 무너지면서 행정부하고 연루됐던 사람들이 왼손에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인사조정은 됐죠. 그렇군요. 자, 장성택과 그 측근들까지 제거한 북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성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흔적을 점차 지우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북클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한때 북한 최고 실세였던 장성택. 하지만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은 북한 주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의 유일적 용도를 고세하려 들면서 분파 책동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감히 당의 도전에 나서는 위험천만한 반당 반혁명적 종파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실 장성택 지우기는 그가 처형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각설이 제기됐을 때부터 장성택과 관련된 기사들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기사들까지 일괄 삭제되면서 의문이 커질 때쯤 그의 흔적 지우기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선군 혁명대오에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10월 7일에 첫 방영된 후 40일 만에 재방송된 김정은의 기록 영화에서 장성택인지 식별할 수 없게 신체의 일부분만 나오거나 다른 장면으로 교체되거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클로즈업되는 등 장성택의 모습이 통편집돼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진 사진조차도 문제가 됐습니다. 사진이란 사진은 모조리 회수해 장성택을 지운 뒤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으론 성에 차지 않았는지 장성택과 관련된 일까지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 예시로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권력 기구도를 통해 당 행정부가 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0년 넘게 장성택이 총괄한 부서인 만큼 처형과 동시에 조직 해체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김정은이 직접 지시하여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격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2012년 9월 11일 그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한 평양 민속공원. 하지만 장성택이 건설했다는 이유로 2016년에 폭파시켰고 해당 화가 들어간 시설들의 이름도 류경으로 바뀝니다. 장성택이 주도한 해외 식당 해당화는 북한의 주된 외화벌이 수단이지만 장성택 지우개 일환으로 그 명칭까지 변경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성택 처형 후 12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장성택의 흔적을 지우려는 김정은. 북한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니 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이미 숙정된 사람을 기록에서까지 지워요? 그 북한 혁명 역사의 순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혁명 역사는 순결성. 오점이 없어야 돼요. 뭔가 북한 인민들한테 설명했을 때 완벽해야 되고 그 자체의 서사가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1부터 100까지 완전 무결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혁명 역사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에서 뭐 장성택처럼 숙청당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자체로 오점이잖아요. 네. 그들을 기준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역사에서 쏙 빼내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케이스가 정말 흔한 게 저도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과 같이 찍은 기록 사진들이 다 있거든요. 많아요. 한쪽 벽에 다 그런 사진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진을 가져갑니다. 가져갔다가 한 며칠 뒤에 다시 돌려놔요. 돌려놓은 사진을 보면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 특히나 다 맨 앞줄, 최측근들이니까 김일성, 김정일 맨 앞줄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얼굴이 하얗게 지어져 있어요. 마치 그 수성펜으로 지운 것처럼. 가져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지었다가 다시 복원된 사람도 있어요. 그거 발이 나중에 그 사람이 복권이 돼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또 가서 또 얼굴을 또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을 안 해주세요. 그냥 허허 이러고 지나가시거든요. 끝까지 말을 안 해주세요. 이 사람분의 얼굴이 사라졌냐? 말을 안 해주세요. 아까 우리 김규명 씨 얘기를 했는데 다 보게 되면 1선, 2선점이야 그 간부들이야 다. 근데 그 사람들 계속 지우다 보니까
오늘날은 이제 김일성 혼자 남은 사진도 거의 많아요. 이게. 옛날에는 기념 촬영을 많이 잘 안 했거든. 진짜로요? 얼마나 찍었길래 혼자 덩그러니.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이 칼로 지었어요. 옛날에는 다. 아. 근데 지금은 CG를 해가지고 이제 색깔로 이제 먹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간에는 최룡해가 2인지가 되기 위해서 장성택 숙청을 주도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이 얘기 저도 들었어요. 진짜예요? 최령해는 누군가를 숙청하기 위해서 뭔가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자리도 아니에요. 예. 최령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북한에 아주 많았는데 그래요? 그 아버지가 최현이거든요. 네, 최현. 김일성을 보좌해서 항일무장투쟁을 함께 했던 북한에서는 굉장히 공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백을 믿고 정말 망나니처럼 놀았던 사람이 최령해예요.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을 오히려 장성택 부장이 도와줬어요. 사고 칠 때마다 커버 쳐주고 그리고 좀 자중해라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 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최령해는 군 출신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최령해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국장으로 앉힐 만큼 군에 대한 장악력을 좀 가져가라.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운구차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리영호가 군 총참모장이었는데 숙청당하거든요. 총살당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체제에 불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러면서 아버지 체제의 선군 정치가 당 중심으로 확 바뀌거든요. 12년에. 그러면서 그때 당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직 지도부가 부상하는 거고 그 와중에 최령해는 자리를 못 잡고 있을 때 가서 군 좀 잡아봐. 그래가지고 정치국까지 갔는데 최령해가 글쎄요. 장성택 숙청에 아무런 말도 못했을 겁니다. 숙청하자, 숙청하지 말자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최룡해를 알아요 개인적으로. 아, 제가 이제 최룡해와 함께 이제 해외를 이제 2번을 다녔어요. 한 번은 보름, 한 번은 거의 20일. 아, 꽤 많이 다녔네요. 네, 그러니까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개인 성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지병을 가지고 있는가까지 제가 다 알아요. 옛날 최룡해랑 지금 최룡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집권한 이후에 최룡해한테 이제 그때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는 최룡해는 굉장히 손탁이 세고 강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2012년에 이제 총정치국장으로 보냅니다. 군부를 확실하게 지라고 보내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최룡해를 소환하고 다시 황병소를 그 총정치국장으로 앉힙니다. 그 최룡해를 소환해서 이제 그 근로단체 담당 비서, 근로단체면 청년동맹, 직맹 뭐 이런 당 외곽 단체들을 담당해보는 그런 기구들을 담당하는 비서로 앉혔는데 거기서도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었어요. 좀 더 신임을 줘서 당초에는 조직지도 부장으로 북한 노동당 역사에서 김씨 일가 외에 조직부장이 됐던 유일한 사람이다. 최룡해가. 부장 겸 비서까지 앉혔어요. 그 정도를 신임을 줬는데 거기서도 역할을 못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최룡해한테 가장 신임은 계속 줘야 되겠지. 그러나 이 사람이 역할을 못하지 하니까 가장 걸맞는 자리가 지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정말 그 아무런 역할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이제 그 목록만 타먹는 그런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최룡해 그분은 쉽게 말하면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접촉하고 안다고 했는데 정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살아나기 위한 생존 수단이에요. 북한에서 길게 사는 간부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김용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이제 사망했지만 그분이 일생 혁명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당소안에 그 점에 국제부장 했지, 외무상 했지, 상임위원장 하면서도 한 번도 혁명화 안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권한을 안 썼어요. 간부로서. 인사권, 상벌권 그렇죠. 이걸 안 쓰면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체제가 위협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냥 충성분자를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최룡해가 바로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러한 사람이 자기 어떤 정치적 족수가 있고 이 족수를 숙청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배경 밑에 어떤 행위가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본 최룡해는 그럴 정도의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얇고 길게 사회생활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최령해가 간 자리가 김영남이 있던 자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새로운 사실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장성택 숙청이 김정은 한 사람의 분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랜 권력 암투 그리고 어떤 그런 사람들 간의 치밀한 합작품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당시 북한이 내세운 죄목에는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권위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여성 편력, 방탕한 생활
이와 같은 개인 비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숙청을 꾸미기 위한 명분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명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장송택을 제거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수령의 절대권에 도전했다. 이 나라가 잘못된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내가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바꾸겠다 하면 주민들이 반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뭔가 이제 먹힐 수 있는 장송택이 어떤 비하를 막 폭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먹힐 수 있는 게 돈, 국가 재산 탕진했다. 그리고 이제 요자들을 데리고 부하방탕하게 놀아댔다. 이렇게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 명분으로 쓰인 건 맞는데 또 실제로 요자를 엄청 좋아하신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이제 줄기는 뿌리에서 자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이름이 해경이에요. 해경. 그 영화에서는 조금 이제 통통하게 나오는데 실물은 굉장히 이거 이제 예쁘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장송택이 같이 살고 자식도 있다고 그래요. 오, 그 그분한테. 사이에서. 예. 근데 이제 그 모란봉 구역에 이제 그 혁신역이라고 하는 지하철도 옆에 이제 보면 아파트가 흰색 아파트인데 굉장히 높은 아파트 지어놓은 거 있어요. 굉장히 화롭게 지은 아파트예요. 제가 그 주변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탈 때마다 저 아파트는 뭐지 하면서 했는데 후에 장송택 숙청하고 이제 소문난 게 그 아파트가 전문적으로 장송택 측근들 그리고 장송택이 좀 이제 가깝게 소위 말하는 첩들 여친들을 한 집에 모아놓은 거예요? 맞아요. 한 아파트에. 거기 그래야지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여기 갔다 여기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를 숙청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좀 피아노 뭐 그 심지어 에티켓을 붙여놨대요. 이제 북한에서 알잖아요. 이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제 배려해 주신 선물, 뭐 김정일 동지께서 배려 이런 게 거기에 이제 장송택 그 동지께서 이제 보내주신 선물 이런 에티켓이 붙어 있었대요. 그럴 정도로 여자가 많았다나 봐요. 아 진짜였나 봐. 장송택이. 후지모토 겐지 씨의 전언에 따르면 장성택 처형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방탕한 여성 편력이 있었거든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다. 후지모토 겐지 씨 발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오히려 여성 편력이 없잖아요. 아, 김정은. 네, 김정은은 지금 알려진 리설주 이외에는 사실상 뭐 지금 뭐 다른 부인이 있다든가 다른 자식이 있다든가 이런 건 전해지지 않고 오직 다 존재하는 썰뿐만 있지 사실은 뭐 김일성 없단 때도 말이에요. 같았지 뭐. 충실하고. 공개된 거 있었냐? 김정은이 후초의 아들이라는 거는 김정은 시대 와서 알았지 김정일 시대 다 몰라. 김일성 가문은 그 가문에 대해서 올리는 건 불문율이에요. 절대. 공개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 뭐 가문에 DNA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방탕한 여성 편력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고생을 하는 걸 봤잖아요. 본인도 오랫동안 아들로서 인정을 못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장성택의 그런 여성 편력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크게 분노를 했다라고 후지모토 겐지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하나만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를 이제 삽입하면 저도 확실히 김정은은 여성 편력은 없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중앙당 그 이제 조직부 옥과라는 데서는 전문 이제 기쁨조라고 하는 소위 북한에서는 기쁨조란 말을 안 해요. 남한식으로 표현해서 기쁨조들을 전문적으로 손발하는 게 이제 옥과가 하거든요. 옥과에서 손발하는 기쁨조 대상들을 이제 김정은이 어떤 초대소에 갈 수도 있고 진짜 집에 가서 이제 수발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당중앙위원회 내부에서 문서를 들고 다니는 문서원들도 옥과에서 손발을 해요. 굉장히 예쁜 여성분들을 손발을 하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 여자를 싹 다 없앴습니다. 옥과 내부 문서원들 몽땅 남자로 바꿨어요. 남자로 바꾸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김정은이 이 여자들 때문에 자꾸 간부들을 못 쓰게 가진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자꾸 간부들을 못 쓰게 만든다는 거야. 이 여자를 다 치우고 남자들로 다 바꿔라 해서 실제 중앙당 내부 문서원들은 다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장성택의 사생활 가운데 숙청의 명분으로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의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장성택 부장이 결국 관리했던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의 모든 외화벌이였거든요. 물론 100%의 외화벌이를 다 관장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외화벌이는 다 장성택의 손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만지는 사람이 그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착복했거나 아니면 뒷주머니를 찾거나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장성택한테 돈을 줘서 해외로 이제 외화벌이로 떠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양과 공납하는 양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저도 사실은 장성택이 뒷주머니를 차지 않았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밑에 사람들도 상당 부분 많은 외화를 쓰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벌어들인 돈으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장송택이 이제 그 사용을 시킨 다음에 일부에서는 장송택을 죽이지 않았다. 장송택을 죽이면 이제 그 해외 나가 있는 장송택이 3억 불에 가까운 그 비자금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살려뒀다 이런 얘기가 실제 많았고, 장송택이 조카인 장용초를 이제 그 정치범수용소에 보낸 기본 이유도 결국은 이제 장송택이 비자금 관리를 전문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장송택이 이제 돈이 많다는 얘기는 비밀도 아닙니다. 북한 내에서 이 모든 54부가 관리하는 자금이 대부분은 다 장송택이 비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그 비밀이 아니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실세 장성택이 제거되면서 운구차의 저주에 걸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운구차가 결국은 2011년에 이제 12월 17일에 김정일이 죽고 나서 19일에 북한이 그걸 발표를 하잖아요. 그 뒤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양 거리를 이 운구차가 이제 다 지나다니면서 이제 인민들이 눈앞에 엎어져서 울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운구차 옆에서 천천히 걸었던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한 명? 자, 대표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당시 군에서 핵심 실세라고 할 수 있던 사람들 4명이 있죠. 리영호 군 총참모장 어떻게 됐습니까? 고사총 맞아 죽었습니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도 죽었죠. 김정각 당시 정치국 1국장도 직위에서 물러나거나,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이죠. 예. 일부 부장도 청되거나 아니면 직위에서 물러나거나, 살아남은 사람은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막 그 오랫동안 얇고 길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뭐 김기남, 주태복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거든요. 요 사람들 제외하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고 당시 북한을 이끌어가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은 김정은뿐이다. 당시 저 운구차 사진은요 다 얼굴 파내기 시작하잖아요. 김정은밖에 안 남아요. 와. 김정은 혼자 한 거야 그냥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당사업했던 사람의 그 눈으로서 이제 관찰을 할 때에 저 8인방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제 사사오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그 운구차 지기. 예, 나는 김정은이가 이제 통치를 하면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제꼈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어느 사람이 이제 그 운구차의 조직을 잘 지어낸 거거든요. 저주까지 생겼어요. 장성택의 숙청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권력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 권력의 중심은 오직 김정은 한 사람에게로만 향하게 되는데요. 장성택을 제거하면서 김정은은 실제로 체제의 안정을 얻었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이 정치 스타일이 김정일이 정치 스타일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김정일은 이제 송군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외부의 군사적 공격으로 해서 이제 제도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우려심이 김정일이 송군 정치를 결심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송군 정치를 부정했어요. 당 우선주의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혁명과 건설이 향도 역량으로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 당이 용도를 받지 않는 군대는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당 우선주의 정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을 통해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감시, 통제, 초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송택 초용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이 됐고 장송택 초용 이후에 김정은이 이제 공포 정치 수위를 높이면서 이제 사회에 이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체제에 도전하면 이제 자기와 가족의 운명은 끝장난다는 걸 분명히 사람들을 인식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안정됐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정이 지속할수록 민심 이반이 언젠가는 정말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고 그게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고하는 그런 이제 칼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체제 안정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후회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김정은이가 장부장을 친 거를 괜히 후회를 하고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 하고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당창건 시월시를 맞으면서 김정은이가 이제 정치 방식을 당 간부들이 인민대중 제일주의 중심 가지고 실천 하라 해가지고 해서 실천주의로 이제 일하라고 또 이제 간부들을 또 이제 공포로 다시 또 이제 분위기 조성했어요. 아까 우리 119 참사도 얘기하셨지만 김정은의 정치 방식이 공포 정치로 계속 일관되는 한 북한은 체제 안정이라는 거는 영원할 수 없다. 이 말씀드릴게요. 네. 장성택 처형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은 결국은 김정은 집권 초창기에 김정은이 마치 정상 국가화할 것처럼 이설주도 내세우고 뭐 미키마우스라든가 로키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제 아버지 시대와는 다르게 나는 좀 개방적인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국제사회에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고모부를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제사회는 역시 북한은 변한 게 없구나. 오히려 김정은은 김정일보다 훨씬 더 독재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칭호를 그때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은 정상 국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을 모두 놓쳐버렸고 지금까지 와서도 이렇게 외교적으로 고립화로 가고 있고 상당히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그때 이미 김정은은 많은 것들을 실기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어떤 과오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성택의 숙청으로 김정은은 공포의 흔적을 지우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권력의 중심은 철저히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 짜인 권력 구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